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하는 뉴스 로우킥 시간입니다. 화요일 함께해 주신 두 분이죠. 김주은 변호사 나오셨고요. 정상근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얼른 들어와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많이 이용해 주세요. 뉴스 로우킥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죠. 이명박 정부 시절 방금 인터뷰도 들으셨습니다만 18대 국회의원 여야 거 없이 전원 299명인가요? 네네. 전원을 포함해서 법조인, 예술인, 언론인, 연예인 등등 해서 한 1000여 명까지 최대 사찰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상 기자, 실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법 사찰이 된 건가요?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 1000여 명 정도 될 것이다. 1000여 명 정도. 이 신상 정보를 어마어마하네요. 작성해서 네네. 관리했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18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을 포함해서 정치권에서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그리고 국정원 지시로 이루어진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척들 네. 이분들에 대한 자료도 있고 그리고 당시 여권 그러니까 당시 이제 한나라당 쪽으로 분류가 됐지만 이 정부의 좀 비판적인 정치인들 이 분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정계뿐 아니라 이 4대강 문제라든지 이 소고기 수입 문제 여기 이제 반대를 했던 학자분들 이분들 그리고 문화예술인 분들 등등 이제 상당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4대강 환경단체 등등까지. 이게 몇 년 전에 이제 광노현 전 교육감님께서 이를 비롯해서 이제 몇몇 분들이 내놔라 내 파일이라고 네네. 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이제 안 되니까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이제 받아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파일들이 왔는데 네. 저도 초반에 그 회의를 참석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같이 네.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너무 무명소졸이라 내 정보는 청구해도 안 나올 것 같아서 아무리 찾아봐도 내 건 없을 것 같아서. 같아가지고 네. 예. 좀 궁금하긴 했는데 네. 아무것도 안 나면 좀 이렇게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네. 못했던 기억이 나는데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실 되게 문제죠. 이제 이번 정부 이게 독재 시절도 들어서는 아니고, 네. 이제 안 하잖아요. 이제 IO라고 이른바 제가 예전에 국정원 취재를 많이 하신 어떤 그 한겨레 기자님한테 네. 들었던 얘기인데 네. 평생 국내 정보만 국내- 수집하시던 분이 이제 네. 더 이상 그 업무에 투입을 못돼서 네. 이제 외교 안보 정보 수집을 해야 되니까 뒤늦게 러시아어 이런 걸 배우려니까 참 힘들다더라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실제로 근데 이전에 있던 사안들은 좀 이제 좀 투명하게 내놔야죠. 지금 이건 꽤 시기가 지난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항들은 아마 민형사상으로 뭔가 문제가 되기는 좀 어려운 것들도 많을 겁니다. 이미 10년이 훌쩍 지난 것들도 꽤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진상 규명은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들도 그 얼마 전에 내나라 내 파일 그 인터뷰 이제 소송해서 일부 받아낸 그분을 이제 인터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내놓은 파일이 한 60여 개밖에 안 되는 걸로 그때 보도를 봤거든요. 네. 그래서 국정원이 여전히 박지원 전 의원이 국정원장으로 가도 자료 안 내놓기는 마찬가지고다 이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실제 오늘 또 정보위원회에서 이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보고가 있었죠 오늘 네, 국회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목록 정도는 공개되는 거 아니냐 좀 네, 이런 예측들도 있었는데 이 결국은 공개는 안 된 상황이고요. 네, 다만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번 그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이제 민간인 사찰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이라는 점을 좀 분명히 했고, 네. 다만 이 불법 사찰 관련 문건 목록을 따로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게 박지원 원장 말로는 이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고 또 이 개인 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이어서 이거를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를 하면은 좀 법률 위반 소지가 그럴 있다라는 수 있겠죠. 그런 네.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를 할 수는 없고 이 사찰 당사자가 요청을 한 경우에는 처리를 할 것이다. 이런 좀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맞는 게 전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지금 보도 내용 보면은 개개인 어떤 사생활도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고 하잖아요. 네. 경찰, 국세청 다 털어가지고 그 사생활은 물론이고 세금 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 게 다 적나라하게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보면 문제가 되는 거는 맞아요. 국민적으로 네. 궁금하겠죠. 고위 공직자나 유명인들의 마약 아니면 연애 얘기라든가 네, 네. 각종 사생활 정보가 많이 있을 테니까 그대로 다 먼저
뭐 박지원 원장이 공개할 수는 없는 그렇겠죠. 노릇이고요. 네네. 결국은 이제 뭐 본인이 좀 수사 요주의 대상이었다고 생각하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게 그러니까 개개인이 해서 네. 할 적에는 반드시 좀 지금 공개를 해야 현재는 그 되지 방법밖에 않을까.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사찰당한 당사자가 공개하라고 하면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국정원에서는 일단은 비공개로 했다가 행정소송 나서 이겨가지고 이제 된 거니까 네. 앞으로는 이 소송의 전례가 있으니까 국정원 내부에서도 아마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정보를 그 다 주지 절차에 않을까 따라서.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파기된 게 더 많지 않을까 싶긴 해요. 파기된 것도 있을 것이다. 네. 예전에 반 농담으로 전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네. 최초로 그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될 때 국정원은 계속 소각 중이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충분히 상상 가능한. 네,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캐빈에서 엄청나게 많은 걸 쌓아놓고 또 정치인들 뭐 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나왔는데 매우 현실과 유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바입니다. 이 정보위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그래도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국정원장 보고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맞나요? 네, 뭐 개정된 국정원법 지난해 12월에 개정이 됐는데 이 법에 지난해. 따르면 네네. 네, 이 정보위 제적위원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이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원장이 이제 보고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정보위원이 총 12명인데 민주당이 8명이거든요. 뭐 민주당만으로 뭐 3분의 2가 넘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이 좀 단독으로 의견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고 뭐 근데 다만 이 내용 전체가 공개되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어떤 목록들이 있는지 그 정도는 뭐 이제 보고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용이 보고가 되더라도 이 민주당 의원분들은 이제 기밀 누설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당장에 바로 이것들이 어떤 게 있었더라라고 공개하기가 또 만만치 않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의원들 특히 뭐 전직 의원들 이런 분들이 나도 뭐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하겠다. 뭐 이석현 의원, 이종걸 의원 이런 네, 분들이 막 네, 의사를 그렇죠. 밝히고 계시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권에서는 네. 왜 이 시기에 이런 보도가 나왔고 민주당은 왜 이렇게 키우려고 하느냐. 결국 어떤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을 너무 겨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의혹을 제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정진석 의원이 뭐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네. 참고로 이제 정진석 의원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정무수석을 그렇죠. 네, 지낸 바가 있었고, 근데 사실 좀 뭐랄까요, 이게 좀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했던 얘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네, 있을 것 그럴 수도 같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작된 이후부터 계속 이 민간인 사찰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 또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얘기가 다시 나오는 이유는 이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네. 아까 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내 파일 뭐 찾아줘 그 단체에서 내 나라 이렇게, 내 파일? 네, 네네. 내 나라 내 파일 여기서 이제 뭐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그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소송으로 갔고 그랬죠. 이 소송에서 이제 공개가 됐고 그 공개된 문건이 뭐 광노현 교육감을 비롯해서 이제 63분에게 이 파일이 전달이 됐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도 있는 거 아니야, 나 내 파일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좀 계속 문제가 좀 제기가 됐던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아마 뭐 총선 전에 나왔으면 이제 총선 공작이라고 할 테고 이제 대선 전에 나왔으면 대선 공작이라고 할 텐데 네. 사실 사찰을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네. 자기가 어떤 내용의 사찰을 당했는지 좀 궁금한 건 사실인 거죠. 네. 어쨌든 부산시장에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제일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박형준 교수님 같은 경우가 네. 이제 이 당시 MB 정부에서 수석을 했고 여기서 정보 보고를 일부 받았을 개연성이 또 일부 언론에서 그 보도되고 당시 있죠. KBS에서 2018년에 보도했는데 그 당시 누가 그 당시 이제 직책을 가지고 보고받았는지. 보고받았는지가 다 보고가 됐었죠. 그렇죠. 네, 공개가 그때 뭐 됐었죠. 홍보관리관이 보고받은 것도 네네. 있고 정무수석이 받은 것도 있고 민정수석이 맞습니다. 받은 것도 있고 문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산시장 선거가 민주당이 조금 판세가 불리한 상황에서 박형준 후보를 좀 겨냥한 공작 아니냐 이런 이제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야당에서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 네네. 그나저나 이 불법 사찰 아까 공소시효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공소시효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불법 근데- 사찰에 대해서는 왠지 공소시효가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국가의 불법 행위 같은 네. 경우 민사 판결에서 소멸시효가 좀 연장되는 것들은 있거든요. 과거사 같은 경우도 그 과거에는 불법임을 몰랐으면 이제 된 경우들 예전에 아니면 뭐랄까 그 과거사 당시 이제 고문 받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이상한 허위 자백을 해가지고 뭐 이제 형사적으로 유죄를 났는데 이제 다시 재심을 해서 무죄가 됐으면 그 시점부터 이제 불법임을 알았게 돼서 이제 소멸시효가 다시 기산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요건도 사실 뭐 좀 더 정밀하게 뜯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항상
모든 과거사 사건이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듯이 아마 요것도 조금 법률적으로는 선별해서 좀 네. 봐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아예 국제법으로 판결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이 김주희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 국제법으로 판단을 받아야 되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받을 수는 있죠. 받을 수도 있죠.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뭐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고 어쨌든 오늘 이제 이용수 할머니를 위시해서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추진위원회라는 명의로 이제 기자회견을 이제 하시면서 이걸 한 건데 기본적으로 ICJ는 이제 그 인터내셔널 코트 오브 저스티스 뭐 이렇게 네네. 국제사법재판소라고 보통 번역되는데 여기는 그 뭐랄까 당사자가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이제 본인이 소송을 제기하겠다가 아니라 네.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국가가 주체가 돼야 된다. 네네. 네네. 국가가 주체가 돼야 되는 게 기본적인 그거여서 그래서 이제 일단 본인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렇게라도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의견인 거고 한국 재판부가 좋은 판결을 했지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네. 현재 외교적 해법이 제일 슬기롭겠지만 나이가 드시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끝장을 한번 봐보자라는 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네. 뭐라도 좀 이제 해보고 마지막 싶다. 수단으로 생각을 네, 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요 이용수 할머님을 전화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용수 할머니 이따가 넘어가서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들리세요? 네, 네, 오늘 기자회견을 여셨어요. 네, 한국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그러니까 ICJ에 회부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할머니들도 이제 몇 분 안 남으시죠. 네. 그리고 또 저도 세월이 그렇게 기다려주진 않을 겁니다. 일본에서도 했고 한국에서도 재판을 했고 또 미국에서도 재판을 했습니다. 네. 이런데 아직까지 일본은 무엇이든지 거짓말이다, 아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대통령께서 수가 총리를 그럼 국제사법재판소 가자 네. 꼭 설득을 해서 데리고 가서 잘잘못을 판결을 네. 받아야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저께도 또 할머니 한번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러면 일본은 피해자가 있을 때 사죄를 하든지 또 잘못을 뉘우치든지 해야 될 건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식민지 때 무법천일 때 그때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조선에 끌려가가지고 지금 90이 넘어가지고 대한민국에 유법에 와가 있습니다. 네. 할머님 지금 네. 청와대 그리고 이제 외교부가 이 제소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히긴 했는데요. 그동안 정부 측에 계속 이 문제를 문제 제기해 오셨나요? 오늘 처음으로 네.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는 처음으로. 네. 예, 이제는 저도 이제 그렇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러고 할머니들은 자꾸 한 번 더 돌아가시고 하니까 저는 무척 답답합니다. 이래서 이제는 국제재판소에 가가지고 네. 이 판결로 자기 잘못을 판결로 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일본 정부가 네.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지도 궁금한데요. 제안을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일본 그거는- 정부가요. 네네. 아직까지도 일본은 거짓말만 하고 있으니까 뭐 자기들이 죄가 있는 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국제재판소까지 가가지고 갈 거는 당당하게 가가지고
그러자. 그럼 밝히자 할 건데 네. 주가 죄가 있으니까 가지 않으려 하든지 하는 거 보이면 죄가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다 했습니다. 한국서나 미국서나 네. 일본서나 재판을 다 해도 했고. 네네. 이런데도 네. 아직까지 망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때 식민지 시대 때, 네. 무법천지 때 네. 했는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또 최근에요. 미국 하버드대 뭐 법학 교수가 네. 위안부 관련해서 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버드 대학에 가는데 하버드 대학이 보통 어제 부르는 대학입니까? 명문대학인데 네. 명문대학의 교수가 간다 하면 그거는 망언입니다. 무시합니다. 저는 네. 무시해 부르고 네. 그 하버드 학생들이 얼마나 명문대학에 가려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입니까? 네. 이래서 가는데 저는 그 사람요 자격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 그 학생 그 교수 자격 없습니다. 무시합니다. 전에도 그랬지요. 전에도 있었고 했는데 그런 거는 못 살고 우리 학생들이 그게 충격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기자회견을 하셨고 또 내일은 미국 하버드대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만나실 건데요. 네네. 오늘 제안하신 것, 그러니까 국제법으로 재판을 네. 받아야 된다라고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네. 정부, 그러니까 외교부 쪽이나 우리 정부 쪽에서 뭐 연락이 온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까?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빨리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네. 예, 만나서 네. 진정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알겠습니다. 이걸 확실한 걸 밝혀주십시오. 네. 하는 거 헌법재판소에 가야 됩니다. 네. 다 했습니다. 네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일본서도 알겠습니다. 해도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예. 예. 저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사람이라도 피해자 한 사람이라도 있을 적에 네. 일본한테 사과받고 일본이 사과해야 되고 배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하니까 이제 헌법재판에도 가가지고 확실한 걸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용수 할머님이었습니다. 네, 이 할머님이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우리 정부 그리고 일본 정부 입장이 어떤 건지 좀 정리를 다시 한번 좀 해주시죠. 양쪽 다 유보적이죠. 네. 왜냐하면 양쪽 다. 이제 승산을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계속 나왔는데, 근데 다만 이게 의무적 양 당사자가 모두 이걸 ICC에 가져가겠다고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ICC가 아니라 ICJ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ICC는 일방적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네, ICC는 네. 형사재판소고요. 이거 ICJ 사건인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마 의무 그 승낙권을 관할을 관련해서 승낙을 해야 되는 거를 수락을 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제소하면 일본은 무조건 받을 겁니다. 근데 일본 정부가 제소해도 한국 정부가 불응하면 이건 재판이 성립 자체가 안 돼요. 네. 그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사한 사건이 이제 독일, 이탈리아 간에 이제 소송이 2002년에 있었는데. 네. 근데 이게 실체 판단보다는 이제 절차적으로 이게 우리 관할이다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좀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국제 재판이라는 게. 네, 그래서 이게 원하시는 결과를 사실 안 나오지 못한 채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건 주권 면제 이론과 관련된 부분인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승산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종국적인 결정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 부담을 좀 검토하는 부분이 항상 좀 문제가 됐던 겁니다. 네. 독도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럼 국제해양재판소에 가서 해결하자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거기에서도 항상 좀 유보적이었잖아요. 한국 정부가. 그러니까 독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로키로 그렇게 뭐 대응할 필요 없다라는 게 굳이 우리 할 필요 정부의 없다라는 기본적인 문제였던 입장이죠. 거고, 네. 예. 이 문제도 이제 이 뭐 성노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었던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제 그러면
일본 정부가 얼만큼 책임져야 되냐라는 거 관련돼서 그 기술적인 문제로 이 재판 얘기가 끝날 부분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면 크거든요. 65년이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주장하는 게 65년 한일 협정으로 모든 게 다 끝났다라는 게 일본 정부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논리로 갔을 때 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어떤 식으로 판단 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장담하기 보시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다만 이제 이게 음. 노예제적 성격이나 노예노동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조금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된 판단으로 승산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와 관련된 활동가나 연구자들도 이렇게 접근하는 것에서 그동안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가져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용수 할머니가 내일이죠. 이 하버드대 아시아태평양 법대 학생회가 주최하는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이 최근에 이제 피해 상황 증언을 하고 최근에 그 마크 램지어 교수 이분을 교수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의 어떤 그 논문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는데 지금 해당 논문이 그러니까 저널에서는 계속 이 네네. 논문을 싫겠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도 같이 실어주마 대신 이거 철회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죠. 네, 뭐 네. 그런 입장이고 뭐 어쨌든 램지어 교수도 뭐 본인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있는 학술적인 상황인데.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 램지어 교수를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제 미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은데, 네. 네, 문제는 이제 그 미국 사회의 이 교수들, 그러니까 램지어 교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뭐 우리 극우 단체에서 뭐 극우 인사들이 이제 항의 선언을 보냈다 네. 이런 얘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이용수 할머님이 뭐 17일 이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인데,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미디어워치라는 곳에서 이 그 당시 이 램지어 교수를 이제 비판하는 교수들에게 항의 메일을 보낸 데 이어서 그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도 하버드에 메일을 보내서 네. 이용수 할머님은 뭐 가짜 이한보다 좀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걸로 좀 알려지면서 좀 논란이 또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극우 세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정체를 모르겠습니다만 램지어 교수 지지한다 서한 보내고 램지어 교수 비판한 학자들한테 뭐 압박하는 메일 보내고 이게 정상적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저는 일단 우리 사회가 이제 네. 하버드대 교수가 무슨 얘기했다고 이렇게 언론에 실어주는 건 좀 그만하는 것도 그렇죠. 괜찮은 방법일까? 일차적으로는 예, 이거를 그렇죠. 뭐 사실은 저는 근데 학문의 자유가 있으니까 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좀 다르게 이해하는 견해들은 뭐 국내에도 있잖아요. 이제 박유하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다 출판을 못하게 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거 사실 뭐 근데 항상 아직도 막 하버드에서 뭐 아니면 동경대에서 뭐 우리로 치면 서울대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누가 어떤 학문적으로 어떤 권위 있거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천착했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함만으로. 발언권이 네네. 과도하게 부여되고 그걸 다시 기사로 써주고 이렇게 하는 방식들이 오히려 좀 적절치 않은 거 아닌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어떤 네. 문화사대주의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찌됐든 이 램지어 교수 이후에 많은 학자들 학생들로부터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있고 단지 이제 욕을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학술적으로도 굉장히 그 사회에서는 좀 매장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이 뉴스도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지난달 문을 연 제주에 5성급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우나와 샤워실 시설 일부가 노출된 채 그러니까 밖에서 보였다라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운영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네, 이 호텔은 그 그랜드 조선 제주 호텔이라는 곳인데요. 네. 이 사우나하고 샤워실 시설 일부가 좀 유리창 밖으로 노출된 채 운영이 됐다. 좀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15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기를 이제 신혼여행차 방문을 했던 이 투숙객이 글을 올렸는데 네. 본인이 이제 전용 수영장 그리고 샤워 시설을 이용을 했는데 뭐 이렇게 잘 이용했는데 바깥에 보니까 바깥은 보이는데 네. 바깥에서는 이제 안쪽이 안 보이는 뭐 이른바 좀 뭐라고 할까요? 그 미러 코팅. 네, 네네. 미러 코팅이 돼 있었다라고 안내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수영도 하고 뭐 옷도 갈아입고 샤워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저녁에 좀 산책을 나가 보니까 거길 봤더니 거기 안에가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적나라하게. 네, 이 심지어 사우나 내부의 온도계까지 보인다라고 이제 글을 쓰기도 했는데 네.
그래서 호텔에 항의를 하니까 우리는 낮에는 이제 이게 뭐 미러 코팅이 돼 있어서 안 보이고 밤에는 보일 수 있는데 밤에는 이제 블라인드를 친다 이렇게 네.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본인도 그렇고 여기 이용한 사람들도 그렇고 그 블라인드가 안 쳐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렇게 사진을 보여줘서 뭐 이렇게 보이지 않냐라고 하니까 이 호텔 측에서 실수로 블라인드를 안 내렸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라는 실수로. 거죠. 그래서 네. 이 항의가 좀 투숙객들의 항의가 이어지니까 이곳에서 뭐 영업 방해로 경찰까지 불렀다고 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언론에서 취재를 하니까 뭐 이 투숙객에게 해명했던 말을 반복을 하면서 네. 본인들이 CCTV를 돌려보니까 뭐 우려했던 피해는 없었다 그냥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려했던 저도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여성 사우나, 뭐 여성 샤워실 이런 데가 보이고 본관 주차장에서도 보인다고 합니다. 이 정말 평생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는 정말 근데 호텔 측이 그냥 모르는 건가요? 말 그대로 실수? 아니면 처음부터 뭔가 호텔 측은 저녁에는 이제 블라인드를 내려야 되는데 그걸 이제 실수를 했다라는 입장이고 오늘 관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사과문을 공식적으로 올리긴 했습니다. 일단 설계가 잘못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아마 조선호텔 입장에서는 건축 사무실에다가 뭔가 또 손해배상을 뭘 청구하거나 뭔가 이렇게 그럴 대응을 할 것 같고 미러 코팅은 기본적으로 다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네. 5성급 호텔의 핵심은 네. 서비스잖아요. 서비스, 그러면 이렇게 프라이버시. 컴플레인이 네. 왔을 때 사실은 뭐 1박에 80만 원이라고 하면 그러니까요. 더 좋은 스위트룸을 주시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좀 경영적으로는 그 판단을 책임을 회피만 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았는데 대결하는 양상으로 간 게 경영 판단적으로도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게 나름 국내에서 손에 꼽히는 호텔 브랜드인데 어떻게 운영과 설계가 이렇게 됐을까 좀 이해가 안 가고 어쨌든 피해 입으신 분에게는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오래된 그런 호텔도 아니고 지난달에 문연 정말 그 새로 만들어진 호텔이라고 그래서 얼마나 기분 좋게 가셨겠습니까? 비싼 돈 들이면서. 그쵸. 그런데 지금 A 씨가 지배인 같은 경우는 설 연휴라서 휴가를 갔고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전화 사과도 없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투숙객들이 항의를 하니까 오히려 호텔 층에서 경찰 불렀다고 하는 거잖아요.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네. 이게 적반하장이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이죠. 그렇죠. 뭐 이거 뭐 A 씨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근데 어쨌든 이 A 씨가 그 썼던 그대로 그러니까 언론에서 취재를 들어갔을 때도 네. 호텔에서 그대로 해명을 했거든요. 우리 뭐 그냥 블라인드가 안 들어갔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또 호텔 측에서 뭐 이런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그냥 뭐 자기들이 CCTV를 돌려보니까 뭐 밖에서 본 사람 없던데 그냥 이런 식으로 해명을 그러니까 해버렸던 그 대응이 거는 더 문제예요. 2차적으로는. 그것도 이제 언론 대응을 이렇게 했다는 거는 굉장히 좀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6830번님. 묵고 간 사람들 중에는 신혼여행 온 신혼 부부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그렇죠. 4708번님 아예 호텔 문을 닫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실제 이 글을 올린 투숙객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비싼 곳이네요. 정말 1박에 80만 원이 넘는 돈을 내고 저와 아내가 남들이 보는 앞에서 화장실을 이용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알몸으로 샤워하는 수모를 당했다. 행복한 신혼을 꿈꾸면서 해당 호텔을 이용했던 저희는 최악의 기억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이 충격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면 지금 상당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실 텐데 힘드신 상황. 호텔 측은 뭐 위자료를 지불을 하던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죠. 네. 네,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되고 아마 지금 긴급한 회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 어떤 이해는 안 가고 하여튼 최대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조치도 하고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투숙했던 다른 뭐 컴플레인을 하지 않은 소비자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좀 보상이라든가 리워드를 좀 하는 정책을 시행을 해야 새로 생긴 호텔에 뭔가 신뢰가 좀 다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소송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어차피 네. 법적 책임은 있는데 네. 법적 책임에 상응하는 뭐 위자료 액수를 받아내려고 뭐 또 긴 시간 소송을 하게 되면 양 당사자가 고통받고 변호사만 돈 버는 거거든요. 네네네. 또 좋은 일이 아니기 변호사. 때문에 김지우 변호사 같은 변호사만 돈을 버는 상황이다. 네, 그건 이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네네. 확실하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땐 적극적으로 호텔 측에서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이게 무슨 블랙 일단 컨슈머 사건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호텔 이미지도 계속 문제를 끌면 끌수록 호텔 이미지도 안 좋아지는 거고. 네네. 사실은 이분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알아차리고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
계속 뭔가 상황이 유지됐을 수도 있고 다른 분은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네. 이분이 저녁에 그 주변을 산책을 했으니까 발견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지 않으면은 뭐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는. 누군가 그것을 네. 영상 촬영을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유포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그렇죠. 감당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래서 좀 적극적인 자세 전향을 좀 촉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발키리님이 저도 이 분야 일을 하는데 기본이 안 된 것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네, 오늘 로우킥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